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5장 보상적 임금 격차의 그 뒷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 가 보시면은요 보상적 격차와 근로조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5절 보시면 보상적 격차와 근로조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상적 격차, 이게 어떤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근로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금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해독 임금 함수를 직업의 한 가지 특성, 작업 중에 부상 확률에 대해서 도출하였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 임금 모형을 우리가 상정할 때 여기다가 뭐를 전제로 깔았다고요? 거기 나와 있는 부상 확률, 이걸 가지고 했어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부상을 당할 확률. 이렇게 해서요. 이게 바로 위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요, 직업의 다른 특성들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확대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특성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3D 환경이라고 있잖아. 이게 3D 환경이면 데인저러스한 것도 있지만 거기 단순 반복되는 일인가? 그렇죠? 단순 반복되는 업무인가? 아니면은 옆에 또 보시면 직장이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가? 그렇죠. 직장의 어떤 위치요. 우리가 이제 또 막 서울에 살려는 이유가 뭐 서울에 좋은 직장, 자기가 다닌 직장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남부 캘리포니아 대 북부 알래스카 뭐 이런 것들. 고된 육체 노동이 필요하냐? 그냥 육체 노동도 아니고 고된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육체 노동이 있으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의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핵심적 의미는 쉽게 요약된대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의 요약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집단 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굿잡 있고요. 배드잡 이렇게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의를 한다라면 여기서는 좋은 특성을 지닌 직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성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을 지닌 직업의 임금은, 그래서 좋은 특성이 지닌 임금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낮은 임금이 로우하고요. 이렇게 나쁜 특성을 지닌 임금은 그나마 하이한 이렇게 임금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게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잘 적용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봐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보상적 격차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렇게 결론이 돼 있는데 실증 연구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임금과 다양한 직업 특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 그 가로 안에 잘 밑줄 치세요.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숙련도 차이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어요. 기타 요인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근로자의 숙련도, 능력 이런 거죠. 거기 보시면 숙련도 차이 이런 거요. 아니 당연히 숙련도의 차이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이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해독 임금을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시장 균형을 이해할 때 보상적 격차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요, 직업의 특성이 저기 얘기한 것처럼 나쁜 직업이면 임금이
높고요. 높은 직업이면 임금이 낮다라는 요거가 이제 해동익 임금과 관련된 특성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실증 연구는 이론과는 달리 잘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나쁜 특성을 지닌 직업이면 임금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잖아.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는 드라마나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탁구도 치고 잠도 자고 자기 마음대로 쾌적한 환경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런데도 연봉도 높고 이러잖아. 야, 그럼 해돈이 임금 성립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증 연구는 잘 성립 안 해. 그럼 이론이 틀렸다? 그게 아닌 거죠. 실증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이유가 뭔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요, 그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의 검증 결과를 보면 죽음의 위험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야, 잘 안 들어맞는데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예를 들어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직업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임금이 더 높아야 된다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돈이 임금에 따랐을 때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된다니까요. 고된 노동 이런 거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야. 임금이 높지 않고 임금이 낮아요. 낮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고생은 있는 족족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 이걸 보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17%까지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안 맞아?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Why 하고요. 이론이 왜 안 맞을까? 네, 거기 보시면요. 제목 보세요. 왜 보상적 격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임금 격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자신의 선호와 편견을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호와 편견 이런 게 있대요. 선호와 편견이 반영돼서 그렇다. 이렇게요. 오, 느낌표까지 있어요. 오, 막 화를 냈나 봐. 자, 우리는 모두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이니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는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지 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지만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보상적 임금 격차는 한계 근로자가 한계라는 말도 잘 보세요. 그 특정 직업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필요한 임금 격차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계 근로자라는 말 이게 한계에 부닥쳤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에 채용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근로자가 우연히도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래요. 이때 위험한 고된 일에 종사할 때 우리가 봤을 땐 야, 이 사람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 사람의 선호도가 좀 특이한 거야. 고된 일을 좋아하는 거야. 고된 일 후에 막 즐거움을 느끼는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연히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위험한 일을 종사하는 거를 글쎄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종사를 러브합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직장에서 명령받기를 좋아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지시 명령 따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명령받는 것을 글쎄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임금 격차가 우리가 본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한 특성과 관련한 보상적 임금 격차 추정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일정하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제 조건이 다른 기타 등등의 요인이 통제되어 있는 우리 경제학 시작할 때 늘상 하잖아.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걸 전제로 깔아야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능력 있는 근로자는 능력이라는 걸 통제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숙련도의 차이 하면 이게 능력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한계 근로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선호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 등 기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능력 있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근로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추가 소득의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줄에 보세요. 능력 있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함께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잘 보세요. 능력이 능력자예요. 능력자, 고능력자예요. 능력자. 자, 이 사람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고능력자니까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요. 능력자니까 자기가 또 높은 임금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근로 조건을 같이 누리게 돼요. 좋은 근로 조건. 그냥 근무 환경이 좋은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이 원인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 다 갖게 된 건데 우리 눈에는 저기 능력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임금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아니 근로 조건도 좋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얘네 둘이 플러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능력이 높아서 높은 임금 받았고 능력이 있어서 좋은 근로 조건을 얻었는데 이걸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할 때 잘못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는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가설과 반대가 돼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와 임금 격차가 설명이 안 돼요. 위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의 능력은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라는 게 관찰이 잘 안 돼요. 능력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찰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되는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칫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능력 있는 근로자가 단순히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 환경 모두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음 줄에 밑줄 치세요. 능력에 의한 편의를 제거. 여기요. 편견이라 해놨는데 편의가 더 좋아요. 편의. 요거요. 그래서 이게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은 하나는 이 사람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 등 다른 기타 요인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통제를 못해서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편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bility bias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가 직업을 계속 바꾸고 직장 근로 조건의 다양한 패키지를 구매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장기간에 걸쳐서요 추적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통계 모형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개개인들의 고유한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게 개개인들의 거기 나와 있는 고유한 고정 효과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고정 효과라고 해요. 고정 효과를 컨트롤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이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은 직업이 바뀐다고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할 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한 근로자의 임금 변화와 직장 근로 조건의 패키지의 변화 간의 상관관계는 보상적 격차 모형과 훨씬 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 보시면 보상적 격차와 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상적 격차와 해고. 네, 이렇게 있어요. 자, 내용 한번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실업보험제도 나와 있잖아요. Unemployment Insurance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보험제도가 있어요. 보험제도. 그쵸? 실업에 빠질 수 있는 게 누구든지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 그거를 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주장들은 근로자들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변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그렇죠, 자기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줄 볼까요? 많은 국가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실업보험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득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업보호는요, 이 변동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빠지면 갑자기 가처분 소득이 팍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고된 근로자일지라도 해고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의 흐름을, 소비의 흐름을 제공해 줍니다. 소득과 소비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소비를 제공해 준다. 흐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됐다 해서 내가 소득 버는 게 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생활 수준이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세요. 하지만 실업보험이 소득 안정에 필요하다는 주장은 노동시장이 보상적 임금 격차를 통해서 해고당할 확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이미 보상하고 있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보상적 임금 격차에서는 내가 해고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대신 높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야. 근데 내가 막상 해고된 그 상황에 생각하면서 거기 갔는데 막상 해고됐다? 야, 나 해고됐으니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실업보험 제도는 결국 뭐다? 보상적 임금 격차와 상충되는 겁니다. 격차와 서로 보상적 임금과 상충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아담 스미스가 200년 전에 처음 적었듯이 고용의 안정, 불안정이 보상적 임금 격차를 초래해 고용의 안정이 떨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알아서 안정적이고 뭐 잘릴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임금을 받고 내가 해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직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더 임금을 달라고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반영해서 했을 텐데 막상 해고됐다? 그때 만약에 정부가 실업보험 제도를 도와주면 야, 이거 다 알고 들어갔으면서 왜 이렇게 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가 연간 H0의 시간을 일하면서 W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장에 여가 노동의 신고전압화 모형을 사용해서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P점에서 예산 제약하에 U0의 효용을 얻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가가 있고요. 소득, M이라고 할까요? 소비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P점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U0를 얻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기 보시면 여가 시간을 거긴 대문자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책대로 할게요. 여가 시간이야. 이만큼 여가 시간이고요. 이만큼 내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H 해서 H0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다시 앞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일자리에서 근로자는 계속해서 W0의 임금을 받게 되지만 전만큼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시적인 해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어떤 전자제품 갔는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기계를 재정비하는, 아니면 계절적 요인 때문에 잠깐 발생하는 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팥빙수를 만든다. 그럼 여름에는 잘 팔리게 되는데 겨울에는 잘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H1 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제한된 일자리는 근로자를 예산선 Q0에 오게. Q0가 어디야? 여기잖아. Q0에 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때는 일을 또 조금밖에 안 한다고, 요만큼밖에 안 하게 되면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고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효용이 감소해요. 거기 보시면 U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노동을 H0만큼 노동을 해야지 사실은 나는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나보러 H1만큼만 일을 하래. 임금은 똑같은데, 아니 그러면 나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현재 직장과 같은 정도의 효용을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져요. 무차별 곡선이 주황 색깔보다 노란 색깔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효용이 감소합니다. 이 제한에 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저기요, 제가 일을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그럼 저는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R점 찾았습니까? R점이 여기에요. 색깔을 요걸 합시다. 여기요. 여기는 P와 R이 효용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R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자리가 좀 기간이, 일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는 임금이 똑같으면은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신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요. 얼마만큼 올려달라고 해야 되냐면 R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연두 색깔만큼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근로를 하고 임금률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는요, P점과 동일한, 자, P점 다시 볼게요. P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노동시간이 H0를 노동을 하고요, 임금을 W0를 받게 되는 건데요. R점은 어떻게 됩니까? H1을 내가 일을 하고요, 임금도 W1을 제공하게 되면 얘네 둘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차별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해고가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일자리 일하는 시간이 잠깐 일시적인 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처럼 해고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기업은 노동시간이 짧죠. 근로시간이 짧으면 자, 거기에 걸맞는 것처럼 임금 어떻게 해요?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된다. 제공이라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림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노동시장이 실제로 해고 위험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보상적 격차를 제공한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대요. 해고율이 이렇게 높은 그런 직장 있잖아요. 해고율이 좀 높은 직장에서는요, 그만큼 임금이 더 높고요. 해고 가능성이 5% 증가하면 임금은 약 1% 올라간대요. 높은 실업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에게 시장이 보상해주는 제도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지에 결정되는 것이 확실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의 확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임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 즉 실업보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보상적 임금 격차를 대체. 그러니까 여기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해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높은 만큼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고용주가 그걸 알게 되면은 야, 실업보험 있잖아. 너 있으니까 임금 안 올려줘도 돼. 너 만약에 해고당하면 실업보험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업보험과 보상임금 격차는 어떻게 된다? 둘 다 정확하게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대체로 보아도 실업보험제도는 기존의 보험제도를 납세자가 자금을 내는 다른 보험제도로
대체된다. 즉 결론 따라서 보상임금 격차를 임금의 격차, 보상임금이라 할게요. 보상임금과 여기 나와 있는 실업보험제도 있잖아요. 실업보험제도는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예,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가 가능하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임금 제도를 제공하거나 실업보험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용주가 야, 너 이거 있으니까 보상임금 안 줄래? 이렇게 돼요. 근데 보상임금 누가 준다? 이거는 고용주가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누가 준다? 아이, 그쵸. 누가 세금 내는 사람이 주는 거죠. 납세자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자, 보상적 격차와 소득세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보상적 격차와 소득세. 자, 이거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죠. 첫 번째 줄. 보상적 격차 이론은 어떤 일자리의 총 가치는 총가치 밑줄 치세요. 임금과 근로조건의 순가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보상적 격차는 뭐예요? 야, 너 임금을 선택할래? 또는 근로조건을 선택할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금이 좋아? 근로조건이 좋아? 요거 골라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선택하는 거니까 임금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순가치의 합과 같다는 직관을 제시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임금이 높은데 근로조건이 안 좋고 근로조건이 좋은데 임금이 낮고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자, 소득세는요, 근데 어디에 부과된다? 보통 금전소득에만 부과되니까 여기요. 소득세는 어디다 세금 때린다? 여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때립니다. 소득세는. 자, 우리가 임금과 근로조건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부과하는 텍스는, 특히 텍스는 어디에 과세하냐면 임금에 과세를 하는 거야. 근로조건에는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근로조건의 가치는 비과세. 얘는 세금 안 때린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본 것처럼 여기에 세금을 떼고 여기에 세금 안 때리면 세금 부과되는 것보다는 부과 안 되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어떤 근로자에게 총 가치가 동일한 일자리가 아마도 직종이나 지역을 달리하여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의 실제 보상 방식은 서로 다를 것이다. 어떤 직종에서는 임금이 전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직종에서는 근로조건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계 소득세율의 상승은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율이라고 했어요. 한계 소득세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마다 세율이 누진적으로 다르게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한계 소득세율이 거기 보시면 상승 시 근로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근로자에게 총 보상이 같은 직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소득세율의 상승은 근로조건의 가치에 비해서, 자, 소득세가 상승하면 근로조건에 비해서 임금의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낮추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가면 근로자는 총 보상은 갖출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더 많은 직업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상승하게 되면은 대체 효과가 생긴다니까요. 임금을 높이 받는 거를 좀 낮추게 되고요. 차라리 근로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걸로 선택이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대체 효과라는 게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근로자들이 소득세율의 상승에 실제 그렇게 현명하게 과연 판단하는가 보니까 진짜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별표해 주시고 보세요. 보상적 임금 격차와 소득세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찰의 또 다른 함의가 또 있다. 임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함의. 경제적 함의가 있대요.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네, 높은 재해율과 같은 나쁜 근로 조건은, 그렇죠, 재해율이 높은
사고 위험이에요. 재해율이 있는 그러한 직종이 있을 거예요. 재해율과 같은 나쁜 근로조건이에요. 배드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직업의 임금을 올리는 보상적 격차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서 얻는 보상이 소득세율의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요. 나쁜 근로조건 있잖아요. 나쁜 근로조건. 이거는 그 직업의 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보상적 격차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서 얻는 보상이 소득세율 상승에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해서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상승했어요. 이렇게 소득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나쁜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상적 격차를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더 준다는 거야. 왜요? 나쁜 조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세율이 올라가면 높은 재해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임금이 하위 임금을 받게 돼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세금을 여기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후생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소득세율의 상승이 근로조건이 나쁜 기업이 제공하는 보상적 패키지의 상대적 가치를 더 낮추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갈수록 재해율이 높은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높은 만큼 세금 폭탄도 더 맞게 되는 거니까 세후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해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보상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적 격차와 HIV 해가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그거에 따른 확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실적 분석과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상적 격차와 소득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보상적 격차와 해고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보상적 임금 격차가 현실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왜? 두 가지 이유 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선호,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편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정책 응용 사례로 건강보험과 노동시장 해가지고 같이 또 요거를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